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최근 LH 공직기강 관련 언론 보도와 권익위 제보 사항 등이 있어 특별조사국에서 권익위 등의 기관에 대해 공직기관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전체 직원의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충남 내륙, 전북 동부, 영남권 제주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 35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승절, 그러니까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연설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질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무료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노동계가 다단계 하청 구조인 조선업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TF를 가동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파업으로 인한 피해 추정액 7천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 시민들이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모금을 하기 시작한 데서 이름을 따온 이 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란 봉투법이 기업의 피해를 외면하고 불법 파업을 용인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에게만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22년 경력의 한 용접 노동자의 급여가 공개됐죠. 그가 0.3평의 좁은 공간에서 한 달 동안 228시간을 일하고 받은 월급은 세후 207만 원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정말 합당한 걸까요? 오늘 사내 하청도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제조업 하청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 정부 들어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하는 선에서 그쳐선 안 될 텐데요. 힘없는 약자가 기댈 최종 목적지 역시 법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춘 신형 이지스함 정조 대왕함이 오늘 진수됐어요. 네,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오늘 진수식에 열렸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축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함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진수식에는 정부와 군 지휘자, 국회의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육해공 3군 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대통령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과 1,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굉장히 많네요.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수식에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원래 역대 해군 그 신형함 진수식에는 그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해서 이 진수식 이 리본을 자르는 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관례처럼 돼 있다. 뭐 전 세계 해군의 관례 같은 거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나토 순방 이후에 거의 모습을 안 보였었잖아요. 그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약 한 달 반 만에 공개 일정이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오늘 그 진수식에 참석을 해서 금도끼로 진수선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노란 원피스가 오히려 더 화면에 두드러져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오늘 행사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 나누는 그 화면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뭐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권 대행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졌는데 화면상으로는 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네. 윤 대통령 그리고 권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사실 이 문자 사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옆에 유승민 전 의원 있었는데. 같은 경우는 현역도 아닌데 왜 초청을 받으셨는지 약간 의아하실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기 신형 이 정조대왕함 진수 예산 투입이 결정될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을 받은 거였는데요.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장에서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아직도 좀 냉전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었는데 그 상황이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게 행사장에서는 이제 네. 대통령실 풀기자가 따라갔는데 네. 거기서는 별다른 대화가 없어서 그냥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네.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국민일보, 기독교 방송 등이 조금씩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내용이 좀 그 기자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이 장시간 대화를 이제 특히 이제 서울에서 울산으로 오가는 전용기 안에서 그러니까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80분 정도가 걸렸는데 예. 그 비행기 안에서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깊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같이 타고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남공항에서 울산공항까지 이제 같이 이동을 하면서 네. 기내에 대통령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놨는데 네. 여기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형수 원내대변인, 그다음에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 박성민 의원 등 요 4명의 의원이 같이 이제 동승을 했습니다. 네. 요 4명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같이 이제 거의 1시간 넘게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요. 먼저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이틀인가 고생했다 이렇게 운을 뗐다는 건데 네네. 이제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제 그 권 원내대표가 지금 이틀 동안 상당히 좀 언론의 집중 취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네. 이제 언급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고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취지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이에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농담으로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권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경험하고 있어서 노고가 크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앞으로도 당정이 단일 대우로 잘 해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화에 참석한 한 인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권 대행 사이가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권 대행을 계속 신뢰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대행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었고 벌써 세 번째 사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뭐 별일 아닌 것 같이 이제 오히려 권대행을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제 권성동 대행 체제에 힘을 좀 실어준 거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현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예. 뭐 물러날 경우에 사실 대안도 뚜렷하지 않고 조기 왜냐하면 전당대회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퇴한 상태가 아니고 예. 당대표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권성동 대표가 사실상 대표의 직무만 대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물러나면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예, 뭐 둘 모두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사정도 작용을 한 걸로 보이고요. 사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자 이른바 유출 내지는 이 공개 사태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더 이제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마음고생을 제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우상호 네.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기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가 공개돼서 대통령께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네, 참 여러 갈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윤핵관 하면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 얘기만 나왔었는데 숨어있던 윤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던 이철구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철규 의원도 사실 인수위 시절부터 이 당선인 특보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뭐 김성원 의원도 같이 이제 네, 특보로 맞습니다. 임명이 돼서 활동을 많이 했고, 예. 그 이제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하나로 늘 꼽혔던 그 핵심 친윤계라고 하면 이제 특히 뭐 친윤계 재선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인용이 되면 거의 이철규 의원 아니겠냐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뭐 알려진 인물이긴 했는데요. 네. 오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의원은 양두구역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 나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렇게 비꼬 왔는데요. 네. 이 특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로 당선되기 전 작년 3월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거냐고 하던데 그러면 지구를 떠야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올 1월에 그때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인가요? 그 임명할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또 반대를 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으로 임명하도록 하면서 또 갈등이 일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또 윤핵관이다 이러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그때 얘기들이 막 다 뒤섞여서 지금 이제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이준석 대표가 또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 겨냥하고 나선 이유는 뭐예요? 이 이준석 대표 반응까지 같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나 또 오늘 별도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입장문을 내서 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무슨 조폭식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 비판을 겨냥을 해서 네.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철규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뭐 겨냥한 거 이 종합해서 보면 이른바 친윤그룹에서는 이제 윤석 대표의 좀 뭐랄까요, 뭐 지금 지방을 돌면서 이제 계속 뭐 메시지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견제를 이제 시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예. 또 이제 오늘 3차 참고인 조사가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기업인에 대해서 오늘 이뤄졌거든요. 네. 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좀 조기에 복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좀 조기에 이제 그 길목을 차단을 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이제 이철규 의원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 그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 뭐 그간 고생했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이렇게 비꼬면서 상대하지 않고 당원들 만나러 출발하겠다 이렇게 상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싸우면 싸울수록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하고 권대행하고 같이 문자를 나눌 때 그때 권대행이 강기훈과 함께라고 추정되는 이름이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자유의 새벽당 대표를 지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 일자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버 정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며 활동해왔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권성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추천한 게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능력이나 공로를 인정해 채용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대통령실에서는요. 민주당이 강기훈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가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한 네. 관계자가 대통령실이 한 사람 생각에 좌우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어서 어떤 한 사람을 극우 국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부 극우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극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형제에 극도로 찬성하는 사람이 동성애에도 극도로 찬성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극우냐 극자냐 뭐 이렇게 대묻기도 했는데요. 뭐 동성애 찬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뭐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강 행정관의 입직 경로를 묻는 질문에도 내부 방침에 따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행정관과 행정요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안상 문제, 대통령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만 요청했습니다. 뭐 탄핵의 배후가 중국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이거를 지금 이런 극우 국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좀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형제에 극도로 찬성하는 사람이 동성애 극도로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이게 또 적절한가 그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극우라는 평가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그렇게 또 있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나요? 참 정치의 말이라는 게. 근데 이런 보도가 있어요. 강기훈 행정관이 권성동 대행의 정무실장 출신이다. 예, 조금 전에 KBS 9시 뉴스에서 예.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 강기훈 행정관이 대선 직후에 이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본인이 창당한 정당을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권성동 원내대표 정무실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권 대표가 대통령 특사단으로 필리핀에 갈 때 함께했다는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4월부터 정무실장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국민의힘 복수 여권 관계자들이 밝혔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실이 지금 구체적인 채용 경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무실장은 묵은 명예직이고 당시 논의할 일이 많아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명예직함을 준 것이다. 또 필리핀 동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추천을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공개 안 했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강기훈 행정관 과거 발언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을 비롯해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침에 천하람 혁신위원이 다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영역에 있는 주장이 많았다. 황당한 내용이라 이런 인물이 여당 원내대표 및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영향을 미쳐도 되는가. 국민들 걱정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해당 발언 내용들은 이제 이런 건데 지난 2020년 총선 때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강기훈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2016년에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돼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기 안 계시고 교도소에 안 계시고 탄핵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탄핵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오겠냐.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한다. 그걸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자유의 새벽당 유튜브 채널에는 해당 영상들이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경향신문이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제목들을 확인해서 탄핵의 배후, 뭐 4.15 부정선거 이런 제목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요. 네, 원래는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8월 4일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지금 사실상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8일을 인사청문회 데드라인으로 보고 내일부터 다시 협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내일 경찰국 초대 국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경찰대 출신을 배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실리고 있다고요?
뭐 경찰대 출신은 뭐 특권이고 뭐 지금 아주 뭐 경찰들 없애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쁜 이제 네. 뭐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성민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 그리고 지금 경찰청 형사국장인 김희중 치안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먼저 오늘 오전 서울 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이 한 행사에 참석해서 취재진에게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순호 치안감은 지금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맡고 있고 광주 출신이고 1989년 경장 특제로 경찰에 입직을 했습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그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혜중 경찰청 형사국장도 후보 중 한 명이다. 이 김순호 치안감이 유력한 건 맞지만 확정은 아니고 김희중 치안감도 유력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인사 문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시사만 전체 경찰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경찰들이 얘기를 했다가 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소모임도 좀 연기되는 분위기예요.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회의 개최를 주도해온 류근창 경감이 오늘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30일 행사는 잠시 연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류 경감은 행사가 알려지고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 걱정된다면서 우리들의 희망을 갈라치기 등으로 악용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경찰학교 등 이 모두 한마음으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해도 우리는 독립과 중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요. 윤 대통령이 내일 일선 파출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밝힌 행사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네. 이 휴가를 앞두고 내일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치안 상황을 점검한다. 또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이런 취지이고요. 이것이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경찰과 지금 정권 핵심부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내일 행사가 눈길을 끄는 면도 있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에 이 경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에 대해 집단적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내일 행사가 더욱 주목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상당히 이목이 집중될 만한 이야기를 한 서너 가지 정도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그 공직자 인사검증조직 인사정보관리단 이제 이것을 법무부가 독점하게 되면서 사실상 제왕적인 법무부 장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네. 제 입장에서는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네. 한 장관은 나중에 임명이 있고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에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해서 물러나는 것이 더 이상 맞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 야당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데 대해서는 예.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처음부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대행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좀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KDA 원장 사실상 물러나라고 한 거 그건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한 장관이 얘기한 법리에 비춰보면 지휘관계 그리고 직권 범위에서 그 문제가 됐다는 설명에 비춰보면 아마 그거는 좀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경우에 따라 달라서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 활용 방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이른바 그 베르사유 궁전 표현에 대해서 야당 의원과 그 장관 간에 좀 설전이 오갔는데요. 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문화재청 노조가 그 구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미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박병근 문체부 장관이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민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다. 원형을 보존하면서 예술 전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대표 사례가 베르사유 궁전이기 때문에 사례를 든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8.28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 그러니까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어요. 일단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는데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8.28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가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기호순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뭐 사실상 이재명 후보 1강 체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나와서 나머지 두 자리가 누군지에 관심이 모인 것인데 네네. 뭐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가 이제 각 그 두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예비경선은 선거인단 383명 가운데 344명이 참여해서 투표율 89.82%를 기록했고, 다만 당 규정에 따라서 누가 통과했는지만 이제 기호순으로 발표가 됐을 뿐, 뭐 순위 그리고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 김민석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리고 강병원 박주민 의원과 서른 의원 등 5명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8명이 총 17명 중에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는데요. 네. 기호순으로 보면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의원 이 8명 현역 의원이 모두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탈락한 9명 가운데는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과 박영훈, 권지웅, 이경, 안상경, 이현주, 조광희, 김지수 등 원외 후보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컷오프 통과한 그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선거 결과가 조금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이 있겠죠. 이후 당권 구도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어떤 당권 구도 아니면 이 전당대회 구도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운심 폭에 좀 영향을 그렇죠. 준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예. 어차피 대표 리그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2명이 누구든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남은 변수가 된다면 그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뭐 어제 오늘 좀 추가 좀 보도로 나온 어떤 사법 리스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그동안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제 윤석열 정부 관련 현안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뭐 이런 이재명 후보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이게 한 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이른바 비명 단일화 여부, 요게 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그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19일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승절 기념 연설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설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왜 그동안 19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주 오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이던데요. 우선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예, 일단 그 날짜가 갖는 그 의미, 상징성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전승절입니다. 69주년 전승절인데요. 북한이 이제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하죠. 한국전쟁을. 여기에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이제 보통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노병대회와 요즘은 같이 연동시켜서 이제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네. 날짜가 뭐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이제 제국주의 또 미제국주의에 대한 일종의 성토, 비난, 이게 이제 주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예전과 그 동일한 어떤 그 상투적인 어떤 대미 메시지들이 이제 나올 것을 봤는데 예.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긴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크게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반제 반미 정신을 강화하겠다. 또 대남 대적 정신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내 메시지로서는 주민들에게 어떻든 이 전승절의 상징성을 활용해서 미국에 대한 적대성들을 좀 더 고취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 새로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 이거 상당히 키우는 그런 어떤 내부 결속의 메시지가 이제 하나의 큰 의도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미국과 한국에게
대외적으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 두 개 차원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크게 뭐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실행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 메시지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아주 간만에 굉장히 한 2년 반, 3년 가까운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자신의 입으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변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그 특별한 이제 비난을 상당히 삼가해 왔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대미 발언을 해왔고. 특히 이제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특히 이제 대내 매체를 통해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고 사라지다시피 했던 상황이었고, 뭐 미국에 대한 비난 역시도 사실상 어떻든 그 대외 선전 매체에서 일부 최근에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6월부터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자가 이제 대미 메시지를 특히 이제 비난 메시지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그 한국 정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제 내용을 채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최근 그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를 구체적으로 명칭을 사용한 부분들, 그리고 또 남조선 정권, 군부 깡패,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거친,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한 2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사실상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그 비난을 해왔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 대내 매체까지 포괄하는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도부 그리고 지도자 자체는 사실상 비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관망을 하고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공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지도자를 언급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그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잘라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 또 윤석열 이런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왔던 선제 타격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아주 격한 비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전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거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문맥상에 이제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조금 그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상당 부분 좀 방어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부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어떻든 미국과 상당 부분 공조를 해서 어떻든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고 선제 타격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또 무기 개발이나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핵 전략 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 합훈련 같은 전쟁 연습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형 삼축제기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압도할 수 있다. 우리가 절대 무기인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제 과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적으로는 위협감이나 조바심을 오히려 갖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더 이상 도를 넘는 짓을 하지 마라. 그 위험을 자초한 짓을 숙고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게 약간 조건부를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선제성, 먼저 공격하겠다는 선제성보다는 이렇게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호전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적인 맥락은 상당히 조건부. 또 방어적 태세 여기에 상당히 좀 꽂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공세성보다는 방어적 태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읽혀진다라고 보여지고 예.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2달 반 정도를 지켜보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현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네. 그것이 상당히 적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제 일단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그 북한 내의 관련 부서들이죠. 군부, 그다음에 관련된 대남 부서들 모든 곳이 다 여기에 이제 맞춰져서 사실상 이제 카드들을 꺼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일단 이 말이. 그래서 기조와 어떤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향후에 아마 굉장히 공세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자신들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하나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는데요. 발언 보니까. 근데 지금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과거에는 불렀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다시 또 우리 국방부가 이름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외무성은 또 별도로 제2의 조선전쟁 그러니까 제2의 6.25로 확산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로 들어설 가능성 없습니까? 예.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올해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또 특히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굴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예.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지난 5월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좀 더 확장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2018년부터는 이제 굉장히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상당히 조절을 해서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네. 2017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2017년까지는 3, 4월에 있는 키 리저브하고 폴 이글, 여기에서도 상당히 대규모의 어떤 이제 병력이 동원되고,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방식을 갖고, 또 8월에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역시도 굉장히 대규모로 했었고, 예. 특히 이제 2017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미국의 항공모함 3대가 동해상, 태평양상으로 전개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무력 시위를 미국이 강화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참수작전 얘기도 나왔고. 맞아요. 기억나요. 미국 네. 본토 내에서는 북한의 어떤 시설물을 가상으로 세워놓고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진압 또는 거기에 대한 타격하는 훈련까지도 이제 치를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위기가 고조됐던 시기인데 이제 거기에 사실상 준하는 소위 그 당시에 2010년까지 했던 한미연합훈련의 어떤 규모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아마 이제 한미가 갖고 있는 아마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월에는 그 2017년 수준에 준하는 아마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기동훈련을 수반하는 훈련이 아마 이제 전개될 것을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든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규모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전략자산의 수준이 뭐 예를 들면 항목급으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전략자산들이 전개되는 방식이 될지 이제 그 규모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전개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즌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전, 그러니까 그 한미연합훈련 사전에 약간 경고성으로 무력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했던 빈도수의 행동은 뭐냐면 그 훈련의 거의 말미쯤 또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접근, 소위 말해서 항모가 전개된다든가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어라는 이제 그 반접근 능력을 보여주거나 거기에 대한 보복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뭐 일제 포사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맞대응 훈련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무기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긴장감들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저희가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조금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당장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요. 예. 준비가 돼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어떤 정치적 판단의 타이밍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 북한이 그 핵실험 그 준비 정황을 보여줬던 거는 상당히 미국을 압박하거나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용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예. 실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이제
가장 지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입장, 또 중국의 상황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11월에 있는 중국의 당대회, 이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앞두고 과연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했을 경우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북중 관계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어떻게 풀려가야 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장의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장님 이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북미 관계 어떻게 풀릴지 이거 큰 관심이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보면 조미 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연설은 북미 관계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진행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하지 않겠어라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라는 그 응답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준비되어 있고 대결도 다 준비되어 있다. 특히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내용이라면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 발언을 다시 환기시켰다라는 것은 어떻든 접촉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남 그 메시지가 상당히 강경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미 메시지의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일정한 공간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매도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공매도 관련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약간 긴급회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 회의가 열렸는데요. 향후 공매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는 물론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회의 열었다고 하면 좀 시급하게 대응할 만한 사안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간 이제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지 요구도 있었고요. 뭐 급락하는 시기에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내려달라 계속된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걸로 보면 뭔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죠. 어제 이제 한 언론이 국내 대형 증권사 중 한 곳이 2017년부터 3년간 허위 공매도를 해온 게 금융당국에 적발돼서 과징금을 물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까지 공매도와 관련된 뭐 과징금 부과나 이런 거는 그 관련 내용이나 해당 기관을 잘 안 밝히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이 증권사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됐고요. 약 3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 대상 회사는 한 900여 개였고요. 그들의 주식 수량으로 보면 1억 4천만 주 정도의 공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대상 회사 중에 규모가 가장 많았던 회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였고요. 2,552만 주의 공매도가 이루어졌고 SK 하이닉스는 그 다음으로 385만 주 정도의 허위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공매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가 이렇게 허위 공매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뭐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좀 표출이 됐고요. 이런 내용이 나가고 난 다음에 관계기관에서 뭐 긴급 대책을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오전에 이제 관련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론이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대책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건데요. 국내 대표 그 증권사가 어디고 또 허위 공매도라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국내 증권사 순위로는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고요. 동원그룹에서 금융계열사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예. 그 안에 보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계열사 중에는 가장 크죠. 사실 한국투자증권만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아닙니다. 공매도와 관련돼서 각기 위반 사항이 좀 다르긴 하지만 CLSA 증권이라는 외국계 증권사, 네.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등도 공매도 관련 규정을 어겨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허위 공매도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 한국증권이 이 허위 공매도라는 걸 했다. 그리고 수량이 좀 많다 보니까 모든 이슈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으로 지금 좀 쏠리는 상황이죠. 예. 일단 허위 공매도라고 하면 지금 표현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허위 공매도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를 하면서 위반한 내용은 공매도를 했음에도 이걸 공매도라고 안 하고 일반 거래인 것처럼 표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허위 공매도라는 표현보다는 위장 공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언론들에서 전부 허위 공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허위 공매도라고 일단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공매도가 일어났음에도 예. 해당 기업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전혀 모르게 되죠. 예. 일반 거래로 표시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를 분석하는데도 그래서 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중적인 공매도가 어떤 특정 종목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위장 공매도가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불법 공매도하고 좀 다른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거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흔히 이제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경우 이런저런 지켜야 될 절차라든지 규정이 있는데, 이걸 조금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 처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 네. 제재를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한국증권에서는 단순히 공매도로 표기하지 않은 단순 실수다. 불법 공매도하고는 다르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불법 공매도라고 하면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것들, 국내에서는 이제 그거는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빌리지도 않고 빌린 주식이 없음에도 공매도를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공매도를 하면서 시세 조종을 한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불법 공매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악재를 미리 알고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한 경우, 이것도 이제 불법 공매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3년 3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걸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특히 그간 공매도 금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줄여서 이제 한투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한투연 쪽에서 안 그래도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의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넘어서 공매도 폐지까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금융당국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발표한 내용, 일종의 이제 대책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일단은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는데, 네. 공매도를 일시 금지한다거나, 공매도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모니터링 강화, 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 공매도 등을 더 빠르게 잡아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이미 그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 쪽에도 이와 관련된 팀을 새롭게 연말까지 신설하겠다. 인력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다음이 이제 처벌인데요. 처벌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 쪽 범죄는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 불법적인 사안 등으로 돈은 다 벌어놨는데도 예. 해당 기업은 이 처벌이 나올 때까지 많이 흔들려서 망가지거나 해당 기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주들은 다 피해를 본 이후에 한 2년 내지 3년 뒤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국이
이런 사례를 보고 좀 더 빠르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른바 패스트 트랙인데요.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서 빠른 조사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기 조사부터 바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조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걸려든 이제 그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수익에 대해서 이른바 범죄 수익이죠. 이것들뿐만 아니라 숨겨진 재산까지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런 강력한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공매도 불법 행위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근데 불법 행위에 뿌리를 뽑는 것하고 공매도 네. 자체를 금지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공매도 못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네네. 해왔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금지를 해달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 개선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모니터링하고 불법 공매도와 관련돼서 처벌 얘기를 이제 이번 긴급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처벌과 모니터링 강화는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기관들이 그동안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늘리겠다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짜 이걸 막을 수는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폐지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개인들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 순기능만 얘기하면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처럼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사실상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에 금융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네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네네. 조치까지 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정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거나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위기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투자 주체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판단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나온 대책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 금지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네. 2주간 공매도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해당 기업에 대한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도움은 되겠죠. 현재는 20% 이상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크게 하락할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이나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율이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일에도 5% 이상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기회, 그러니까 공매도 투자 기회를 개인들에게 넓혀주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해 준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아예 빌릴 수 없는 주식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네. 완화해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뭔가 대책이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온 것 같지만 네. 분석해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거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쪽에 좀 무죄가 실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온열 질환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 경상 서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3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8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고 내일까지 전 해상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시간대 외출을 피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피부 보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9.3도, 습도 6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구의 위성이 있습니다. 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해질 무렵이나 동트기 전 운이 좋으면 하늘에서 밝은 빛을 비추며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400km 높이에 떠서 시속 27,000km의 속도로 매일 지구를 15바퀴 이상 돌고 있습니다. 글쎄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이자 우주비행체인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입니다. ISS는 질량이 470톤, 길이 108m, 폭이 72m로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고 우주인 6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우주정거장은 1971년 소련이 발사한 살류트였습니다. 이후 1980년대까지 미국과 소련이 번갈아 우주정거장 스카이랩과 미르를 경쟁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러시아와 일본, 유럽 우주국 소속 회원국 등 16개 국가와 공동으로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주로 미국의 우주왕복선과 러시아 프로그레스 화물선이 ISS 건설에 필요한 모듈을 운반해 하나씩 조립했고 15년의 노력 끝에
2013년 1차로 완공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2018년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활동을 진행한 적도 있어서 ISS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ISS에서 무슨 일이 있나? 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탈냉전 시대 국제우주협력의 모델로 꼽혀왔던 ISS에서 떠나겠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철수 계획을 보고했고 푸틴 대통령은 좋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세계와 갈등을 빚어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군요. 러시아의 탈퇴 발표로 ISS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미국은 불행한 사건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립해온 중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 중인 터라 이번 소식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구 안에서도 모자라 이제는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도 다시 편을 갈라 싸워야 하는 것일까? 혹시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를 한심한 표정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was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6220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시사 김성환님 안녕하세요. 듣게 하다 오랜만에 흔적 남겨요. 저희 최애 코너 오늘의 발견. 신우주전쟁에서 우리나라도 꼭 살아남아 우리 후대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러시아가 탈퇴 후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겁이 나네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러시아라 더 그렇고요. 성공 너무 좋네요. 오늘도 끝날 때까지 함께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우리도 이제 그 ISS에 같이 공동 16개 국가 중에 한 국가로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요청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달에 또 탐사선 발사하고 이런 이제 우주 쪽에도 우리도 계속 진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지구 안에서 땅 위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탈냉전의 유산처럼 돼 있던 ISS가 다시 또 냉전의 산물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우주 공간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하나, 그런 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진출하는 것도 진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꾸 편가르기 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고요. 우주 공간, 우주 그 드넓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넓은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린 광속으로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을 두고서도 이렇게 싸우게 되네요. 네, 오늘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런 집계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작년에 대한민국 총 인구가 1949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잖아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만 174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0년보다 9만 1,000명이 줄어든 수치였는데 통계청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1949년부터 집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계 이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발표한 그 월별 인구 동향도 보면 지금 5월 달까지 31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냐. 최근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코로나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령층의 사망자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출생아 수는 계속 지연되고 적게 낳고 하다 보니까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돼서 202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변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하나는 그동안은 총 인구가 쭉 감소를 해왔는데 그나마도 자연인구 감소를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그 유입을 좀 막아줬던 측면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2020년에 대거 귀국했던 내국인들이 작년에 다시 해외로 나가면서 내국인 숫자도 줄어들고 외국인들은 못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신에 연령대별로 인구를 좀 보면 총 인구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고령 인구 비중은 반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870만 7천 명인데요. 전체 인구의 16.8%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14%만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이란 표현이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인 가구 비중 이건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가구 숫자도 줄어야 되잖아요. 가구원 숫자는 줄지만 총 가구 수는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2,202만 가구인데 2.5%가 늘었어요. 근데 보니까 1인 가구가 7.9%가 늘어서 717만 가구로 제일 많았고요. 2인 가구가 608만 가구였습니다. 3인 가구는 417만, 4인 가구는 404만 가구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지난해 주된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11년 전이었던 2010년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2010년에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균 가구원 수가 2.29명으로 그 전해 대비해서 0.06명이 줄었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다면 0.22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가구원 숫자가 적은 가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독립해서 나온 가구들이나 아니면 집단으로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한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구 형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인구 감소 그리고 가구의 그 가족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지고 있고. 그렇죠.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출산율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처럼 지금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집값 상승에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갖고 있는 경우에 결혼이나 출산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정책 연구인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라는 이 서류를 보면 주택가격이 100%가 상승하면 8년간 출산 인원이 0.1에서 0.3명이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출산 인원이 0.15명에서 0.45명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면 집값이 오르면 애를 안 낳고 그다음에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변동이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율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3년에서 19년 사이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택가격이 100% 상승하면 혼인할 확률도 4에서 5.7%가량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집값이 많이 오르면 혼인이나 결혼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 삶이 중요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신문 기사 중에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는 낳고 싶어. 근데 이제 결혼 나이가 계속 늦어지니까 이제 난자를 냉동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우리 젊은 세대들도 출산을 하고 가부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 인구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우리가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징후로 보면은 사회가 경쟁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요. 우리는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아직도? 나중에 가서 언젠가 생산 가능 인구가 진짜 많이 줄게 되면 사람 찾기 힘든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니까 연령이 많다고 해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대신에 그럴 수 있죠. 로봇이나 이런 데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되겠죠. 사람 역할들을 로봇이 많이 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병대에서 또 가혹행위가 있었다. 네. 이런 폭로가 나왔어요. 해병대 2사단 예하대대에서 6월 22일에 일병이 선임인 상병하고 같이 초소 근무를 썼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상병이 자신이 낸 문제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일병에게 정답을 100번 복창을 하게 하고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1000번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짐승이다. 그러면서 명치를 때리거나 개처럼 짖게 시키기도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1시간 30분 동안 차려 자세를 시킨 다음에 이 일병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30-40분간 명치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초소 근무가 네. 응급 조치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민간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그 당시에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떨다가 숨이 막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가슴 연골이 부어 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소근무를 하면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외우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본인이 소속해 있는 이 일병이 소속해 있는 중대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의 기수를 외우라고 하고 외우지 못하니까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일병을 데리고 가서 세게 때렸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수 외우라고 하는 거 이 문화가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몇십 년 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기수 동기들 다 외우라 그러고 선임자 이름명 외우라 그러고 못 외우면 그때도 가혹행위가 있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딱해 보이는데요. 네. 2차 가해도 있었다고요? 네. 이 해병대에 꼰잘이라는 문화가 있다면서요. 선임에게 당한 인권 침해를 외부에 알리면 기수 열애를 당하는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간호사한테 폭행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넘어졌다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새벽 1시쯤에 의식을 되찾았거든요. 근데 이 일병이 퇴원하고 자대로 복귀한 이후에 부대원들의 2차 가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주임원사가 이 일병에게 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냐. 이게 너의 정신적인 문제다. 남들도 다 맞는데 왜 너만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해병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병이 청원 휴가를 나간 지난 13일에는 달인 동기들도 구타를 당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면서 피해 호소를 꾀병처럼 취급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폭행했다. 네. 해병대에서는 먹히는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병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을 한 상태인데요. 네. 해병대 측에서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를 했고 조사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부대가 지난 3월에도 폭행과 성학대 사건이 불거진 바 있는 그런 이 곳인데요. 이 일병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측이 가해자를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부대 간부들이 보인 반응을 종합해보면 군인권센터에서 판단해보건대 해병대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군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많은 국민들 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참 더디게 바뀌고 있구나. 특히 해병대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보고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북 영덕 해안에 죽은 참치 수만 마리가 갑자기 밀려와서
이거 치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요? 네. 그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변에 죽은 참치가 파도에 밀려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참치를 뭐 캔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쌓여있는 걸 참치를 처음 못 보니까. 잡아서 난리인데. 네, 그러니까요. 전날 오후 5시쯤부터 이 죽은 참치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영덕군하고 주민들이 수거한 참치만 해도 약 1000여 마리에 이르고 와.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선이 부패하면 굉장히 냄새도 네, 나쁘고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피서객들 입장에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거의 물반 참치반이더라고요. 다 죽었고 그리고 꽤 오래돼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맨눈으로 봤을 때도. 네네. 근데 완전 수거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 포크레인하고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참치가 한꺼번에 죽은 채 밀려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인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을 네, 하고 있는 버렸다고요? 상황인데요. 우선 기후변화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고 해류가 변화하면서 동해에서 이 잘 보이지 않던 참치가 최근에 많이 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참치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그 쿼터가 있죠. 쿼터가 다 있잖아요. 많이 잡으면 안 되는 국제협약 대상 물고기인데 예. 올해 잡을 수 있는 참치 어획량이 벌써 끝나서 그물에 걸리면 예. 그걸 싣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처벌을 받거나 이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잡았다가 그대로 바다에 버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덕군이 파악한 바로는 정치망 어선 10여 척이 최근에 잡은 참치를 한꺼번에 버린 건데 그 양만 해도 13,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참치 어획량이 870톤인데 경북의 정치망 어선들 몫이 74.4톤인데 이미 69톤을 잡은 상태여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버리는 거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쿼터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참치잡이 커터도 커터지만 참치잡이 하는 과정에서 상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그 다큐멘터리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랐는데요. 네. 그 상어들을 그대로 죽은 채로 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참치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이면의 일들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28일 오늘부터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지금 쓰시는 플라스틱 면허증이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휴대폰으로 발급을 받아서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이 27곳, 경찰서 258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으실 때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고 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하시면 가능하고요. 즉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되는데 QR코드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앱이 목통이 되는 바람에 이 QR코드형 발급은 중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좀 걱정을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좀 고민했었어요. 오늘 이 기사 보고. 그쵸. 받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휴대전화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어떡해? 걱정이 네. 좀 되던데요.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잠금 처리가 바로 돼서 분실신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주소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실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콜센터 1688-0900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허 정지가 되면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 대밖에는 발급이 안 돼요. 모바일 기기 한 대.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그 휴대폰으로 모든 신분증하고 지갑까지 통일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게 꼭 좋기만 할까 하는 또 걱정도 저도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데 그걸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자, 오늘 밤참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공연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정말 덥더라고요. 요즘에 한동안은 조금 생각보다 덜 덥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낮에 엄청 뜨겁고 오늘 오는 길에도 꽤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공연하는데 좀 어려움 없어요? 예, 근데 요 타이밍이 공연계 쪽에서는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지금 방학 때기도 하고. 예, 이게 그 예전에 왜 날씨 더우면 지나가다가 은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 있잖아요. 네, 잠깐 들어갔다가. 예, 오락실도 들어가고. 오락실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때 생각해서. 네네. 예, 근데 이게 공연계 쪽에서는 여름에 공연장이 참 시원하거든요. 네. 그냥 시원한 게 아니라 사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2시간 정도 막 뛰어다니면 에어컨을 가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땀이 막 줄줄 나겠어요. 예, 근데 이제 로비랑 공연장이랑은 에어컨을 따로 가동시키는 공연장이 꽤 있는데 객석과 무대는 따로 가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같이 가동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에 여름 때 오시면 엄청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고 여름에 좀 멋있어 보이려고 여름 자켓 같은 거 준비하셨는데 너무 더워서 입을 엄두가 안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켓 공연장 오실 때 한번 딱 챙겨서 오셔갖고 포토존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이 여름에 공연장 바캉스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도 깨알 홍보까지 또 다 해주시는데 이 공연장 바캉스 원하는 분들에게 어떤 공연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시사에 나오면서 공연 소개를 올렸는데 제가 공연명을 딱 말씀드렸을 때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이 이 공연 이렇게 하실 만한 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연이 있었어. 이런 공연들은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공연을 오늘. 그렇게 유명한 공연이에요? 예, 바로 뮤지컬 빨래입니다. 네. 빨래 한번. 제가 반응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빨래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공연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 공연이 초연됐었던 게 2005년에 국립극장에서 초연이 됐었어요. 국립극장. 예, 남산 위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거기 이제 제일 큰 공연장이 해오름, 그다음이 달오름, 그다음에 별오름 극장인데 제일 작은 별오름 극장에서 초연됐던 공연인데 공연됐었던 그 해에. 그 당시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이라고 이때 여기서 극본상이랑 작사상을 수상했었거든요. 시작했을 때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고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공연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영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여자 주인공입니다. 서울살이 5년 차가 됐고 이제 집세와 나이는 계속 늘어가는데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서점 직원이 되어 있는 나영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꿈을 쫓아서 한국에 온 그 몽골 청년이 있습니다. 솔롱고라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월급이 밀릴 것 같은 위기까지 오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런 이제 서울살이 5년 차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 솔롱고와 나영이라는 남자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어느 날 솔롱고의 집으로 나영의 빨래가 바람에 날려서 넘어오면서부터 이 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제목이 빨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연 내용에 보시면은 나영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직장에서 부당한 일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가 부당한 그 어떤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솔롱고는 이제 방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서로 이제 아픔을 서로 얘기하면서 좀 의지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그런 일종의 뭐 연정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 연정이기도 한데 공연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사람들을 일반 서민으로 대표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공연이죠.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울살이 10년 차의 뭐 희정 엄마 역할도 있고 45년 차 된 그 주인 할머니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주인공 나영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이야기들이 아마 공연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빨래라는 공연. 내 얘기 같잖아요. 네.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옛날 내 얘기.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이제 공연 보면은 노래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네. 이 공연 보다 보면 앞에서 우는 관객들 때문에 배우들이 감정을 추스리는 게 훈련이 될 정도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공연 보는 내내 또 자기의 옛날 얘기가 나오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않고 이 공연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하고 아주
마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연장 분위기가 계속 연출됩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17년 된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2005년에 시작했으니까요. 17년 동안 공연을 이렇게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근데 신기한 것이 이 2005년에 공연이 시작돼 갖고 보통은 창작 초연, 그다음에 다시 하면 재연, 3연, 뭐 10년 되면 10주년 기념 공연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 빨래라는 공연은 시작할 때부터 오랫동안 할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그 시즌명을 갖고 있어요. 2차 공연, 3차 공연, 4차 공연 이런 명을 했어요. 이게 뭐 해가 바뀌면 1차, 2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시기를 이제 명명하는 식으로 2차, 3차 이렇게 차수를 매기는 거죠. 아니 뭐 리뉴얼하는 걸 할 때마다 이렇게 차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배우분들이 등장하는 배우들이 한 번 쫙 바뀔 때마다 그렇게 차수를 매기죠. 그래서 2022년 지금 현재도 공연 중이거든요. 네. 이 2022년 공연은 몇 차 정도 됐을 것 같으신지. 지금 17년인데 배우 한 번 바뀔 때마다 네네. 차수가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 2년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한 10차는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현재 하는 공연이 26차 공연입니다. 26차요? 네. 그럼 반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니. 네, 이게 공연이 처음에 공연됐을 땐 딱 일정 기간에 공연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009년에 학전 그린에서 공연을 시작할 때부터 오픈런으로 거의 안 쉬고 공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공연장이 바뀔 때마다 잠깐 쉬고. 그래서 차수가 계속 늘어났고 근데 아쉽게 이제 지난 23차 공연, 24차 공연 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이때 조기에 좀 중단이 됐었고 한 1년 정도 쉬는 다음에 작년부터 유니플렉스라는 공연장의 이관에서 다시 25차, 26차 공연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공연 대단합니다. 네. 네, 이렇게 관객들한테도 각별한 공연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연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정말 각별하고 의미 있는 공연일 것 같아요. 상징적이죠. 네. 이게 보통 오픈런 공연들은 연극이 주를 이루는데 창작 뮤지컬이 이렇게 쭉 쉬지 않고 공연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죠. 연극보다는 뭐 음향 장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예전엔 지하철 1호선이라는 공연도 같이 좀 공연되는데 현재는 거의 뮤지컬로 오픈런은 유일무이하다시피 빨래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객석 예매창 들어가서 보면 뭐 잔여석이 많지 않고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찾고 계시는 그런 공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05년에 시작해서 2020년 때 5,000회를 돌파했습니다. 네. 5,000회 돌파했으면 이제 15년 동안 5,000회 한 거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1년에 333회 정도 한 꼴이에요. 거의 쉬지 않고 거의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은 공연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오신 관객 명수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대극장 공연은 아니잖아요. 소극장 200석, 300석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와, 100만 명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영화는 대박 나면 1,000만 명 하잖아요. 계산해 보면 영화가 좀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계산해 보면요 1,000만 명 들려면 이거 150년 해야 됩니다. 대단한 공연인 거죠. 공연계의 관점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영화계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한번 공연이 터지면 100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는 계속 바뀌어가면서 하면 되니까. 네, 배우도 이제 이 공연 출신이다 이런 게 타이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창작 뮤지컬 중에서도 오페라 유령 이런 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연이 우리나라에서도 딱 만들어지고 이제 뭐 명성황후나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런 공연들도 다 창작 뮤지컬인데 끊이지 않고 공연되는 건 대단한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야 뭐 오페라 유령 같은 거나 이런 뭐 레미제라블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시작하면 배우가 너무 늙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배역을 소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시간이 17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또 관객들의 감수성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좀 옛날 옛날 뮤지컬 같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구식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감성이 또 달라지니까. 근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그 시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정서적인 것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럼요. 근데 제가 이 공연이 왜 잘 되는지를 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연의 가장 큰 키워드는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근데 어떤 시대를 살던 물론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늘 누구에게나
따뜻한 위로는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런 위로를 전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연이기 때문에 아마 공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진 것 같고 그 타방송사 그 놀면은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 거기서도 이제 한번 이 빨래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이 작품을 선택한 건 이 코로나 시기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 작품을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 옛날 얘기 같은 이 공감이 위로야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빨래의 힘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시대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럼요. 이건 뭐 남들이 보기에 너 좋겠다 잘 나간다 요즘에 이렇게 해도 이 가슴 한편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딱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뮤지컬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죠. 빨래 보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참 예뻐요. 제가 노래를 부를 생각은 안 했는데. 안 부르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냥 소개만 하셔도 될 걸.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유명한 노래 말고 이거 굉장히 쑥스럽네요. 슬플 땐 빨래를 해라는 넘버인데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맞아요. 슬플 때 빨래하면은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청소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맞아요. 가사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 공연시랑이라 가사랑 노래랑 섞여 있으니까 이거 잘 들으시면서 위로 잠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울고 싶으면 우리 아지. 여자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울고 싶을 때는 울기라도 해야지. 어찌 사정이 멀쩡히 일하던 선배 언니를 잘라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점에서 책 팔던 절더러 파주에 있는 창고 가서 책 먼지나 털래요. 오늘 회사 가서 싫다고 했더니 관두래요. 아니 뭐 그딴 것들이 다 있어. 울지마 나영아. 아줌마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공장생활 시작했다. 3교대도 아니고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매일 밤 커피 쏟아가면서 나 그렇게 일했어. 하여튼 그 윗대가리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나영아, 그러니까 그만 울고 힘을 내야 내일 다시 따지러 가지. 응?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네 눈물로 마를 거야. 자 힘을 내. 나는 말이여 울고 싶을 땐 빨래를 해. 푹 맞아 누운 우리 영감탱이 똥기저귀 빨았을 때나 마흔이 다 된 저 딸년 똥꼬저귀 빨 때도 아이고 내가 한숨이 푹 나오지만 빨래를 하다 보면 막 힘이 생기는 거요. 똥바가지를 갖다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것들아. 하지만 말이요 그렇게 섹시 많이 울지는 말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네 눈물도 마를 거야. 자 힘을 내. 억울하고요. 화가 막 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도 억울함도 같이 녹여서 빠는 거야.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밟다
내 인생이 요것밖에 안 되나 싶지만 사랑이 남아있는 나를 돌아보지 살아갈 힘이 남아있는 우릴 돌아보지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깨끗해지고 채말라서 기분 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사랑도 많이 할 거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나는 지치지 않을 거야 자 힘을 내 자 힘을 내 자 힘을 내 뮤지컬 빨래 OST 슬플 땐 빨래를 해. 이정은, 허순미, 박지원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청취자 5588님께서요. 뮤지컬 빨래 제목만 들어도 고향 시골집 마당 빨랫줄에 팔랑팔랑 자연바람에 뽀송하게 말아지던 빨래. 네. 요즘은 힘든 세상살이에 마음의 빨래마저도 말려가며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야 마르는 빨래처럼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았네요. 살다 보면 뽀송하게 잘 마를 빨래. 네. 좋은 뮤지컬 소개 감사합니다. 아유, 뭐 거의 관계자급입니다. 저보다 홍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여기가 더 낫죠? 유튜브보다? 여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글 보니까. 예, 뭐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유튜브 구독자들이 떨어질까 봐 지금 걱정하시는 여기 것 같은데. 오셨을 텐데 다 대단들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아니 근데 네. 유심히 지금 이제 노래 나오는 거 들으신 분들은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있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유, 지금 나왔던 나영 역할했던 박지원 배우도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매일매일 기사에 나왔던 배우이기도 하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목소리 맞습니다.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이정은 배우. 그렇게 핫하다는 이정은 배우. 현재 26차 빨래 공연인데 3차, 4차, 5차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살이 45년 차의 주인 할머니 역할을 정말 빨래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로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뮤지컬 빨래의 이정은 배우를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고 이분이 연기하시는 할매를 보고 눈물 흘리는 관객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이정은 배우가 요즘 출연 안 하면요 뜨질 않아요. 드라마가 살짝 이정은 배우가 지나가 줘야 이 드라마가 내 얘기구나 이런 느낌이 좀 나서. 처음에는 사실 조연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젠 주연이에요. 네,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찾는 배우가 돼서. 블루스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리고 그렇구나. 여기에 초기에 나왔군요. 네, 이 빨래 이정은 배우의 주인 할매는 대학로를 다니는 배우들이 다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주인 할매였고 그 주인 할매 역할을 했었던 배우분들이 워낙 또 연기력이 탄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탄탄하게 연극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영화로 가고 드라마로 가고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가끔 방송국에서 뭐 드라마 나올 때 뮤지컬 배우 출신들은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한다고들 하는데 그거 이제 그런 거 너무 지난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 뮤지컬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들, 연극 배우들 연기 매체에 맞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현장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도 좋고 자랑스러운 배우들입니다. 진짜. 있으시다. 오늘 확실하게 홍보하시는데요.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뮤지컬 빨래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창작 뮤지컬인데 교과서에 실렸어요. 벌써 10년 전에 2012년에 그 출판사 창비에서 그 고등학교 문학에 등재가 됐고 또 같은 해에 대표 출판사에서 중학교 국어에
또 등재가 됐죠. 그리고 이거보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건 2013년에 뮤지컬 빨래를 부르며 일본어를 배우자라는 제목의 일본어 교재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 교재요? 예. 일본 사람들이 보는 교재예요? 예, 뭐 그렇죠. 뮤지컬 빨래로 일본어를 배우자 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 그 누가 썼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빨래가 자랑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뮤지컬 빨래가 해외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꾸준히 도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일본의 공연을 전국 투어 공연을 했었는데 그 시작이 2012년에 일본 프로덕션이랑 MOU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 빨래를 일본 말로 센터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목을 안 하고 빨래라는 말 자체를 일본식으로 표기해서 파루레 뭐 이렇게 해갖고 거의 한국적인 정서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게 만들어서 한국적 정서가 느껴지게 일본 공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더 뮤지컬에서 일본 공연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그중에 6위에 뽑힐 정도로 빨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3년 뒤에 2015년에는 중국이랑도 MOU 계약을 체결해서 중국 공연도 하고 이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22년 올해도 중국 공연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빨래 안 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빨래는 다 하겠죠. 네. 아마 외국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빨래하면서 풀 겁니다. 아마 그죠?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즘은 다 세탁기나 막 건조기나 이런 걸 다 사용하는데 빨래했던 시절에 대한 뭔가 그리움, 추억, 낭만 이런 것들 다 어느 순간 다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조금 참 근데 묘하네요. 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지금 시절에는 예전에 빨랫줄에 그 아까 화창한 햇살에 빨래 말리면서 있는 그 뽀송뽀송한 그 느낌, 그 맑은 공기 이런 거 약간 그리우실 것도 같아요. 빨래는 가족이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빨래는 누구나 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빨래를 오늘 소개한 가장 큰 이유는 요즘에 이제 근심 걱정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청자 댓글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 빨래 작품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빨래가 잘 마르듯이 그런 근심 걱정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빨래라는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로 대표하는 뮤지컬 빨래 얘기 나눠봤는데 대학로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벤트가 곧 열린다고요? 이거 단신인데 9월 24일부터 원래 한 달 정도 웰컴 대학로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9월 24일요? 9월 24일 날 있는 행사의 리부트 행사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장 한 5시간 동안 쭉 거리 공연이 있어요. 요거 이제 리부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로 제가 이제 5시간 내내 사회를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사야 듣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뭐 작은 선물이라도 청취자분들 가셔야겠는데요. 이때 이제 뭐 춤을 기반으로 한 공연도 있고 연극도 있고 뮤지컬 갈라쇼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족분들끼리 나오셔서 너무 덥지만 아주 더운 시간 살짝 피해서 4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요. 대학로 이 공연계에서 안현수 대표님은 사회를 볼 정도로 그렇게 위치가 그런가 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회는 저한테 의뢰가 안 오는데요. 조금 관계들을 풀어줘야 된다 싶을 때는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하고 저희가 같이 방송하고 있다는 거 제가 오히려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